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제 원래 직업은 의류 매장의 점장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한 일로 꾸준하게 올라와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죠.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매장 문 여는 시간 30분 전부터 도착해서 매일같이 옷들을 체크하며 혹시나 있을 컴플레인에 대비하곤 했죠. 손님들이 입어본다고 구겨진 옷들은 얼른 정리하는 것도 제 일 중 하나였고요. 일을 하며 제일 힘든 시기는 바로 세일 기간이었는데 이때는 정말로 사람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매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무척이나 어려웠어요. 그래도 매번 고민하며 잘 팔릴 상품들 위치 잘 정해서 진열하니 매출은 금세 올랐죠. 이런 제 부지런함을 사장님은 잘 쳐주셨는데 그렇게 점장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제 노력은 시대까지 이어졌는데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어렵지 않았던 시댁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돈 이야기를 하며 저에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은근슬쩍 거기에 말을 얹으며 제게 도움을 요청했죠. 사실 저와 남편이 결혼이 그리 쉽게 성사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시부모가 그나마 좋은 회사를 다니던 남편이 저처럼 그저 그런 옷가게에서 일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며 초반에는 무척이나 저희 사이를 반대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고집으로 하는 수 없이 저희 결혼을 승낙했고요. 아무튼 제 승진으로 벌이가 늘어났기에 시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시댁에서는 정말 고맙다며 인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함께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매장에 있던 옷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원들을 불러 물어도 봤지만 이건 저희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범인은 하나밖에 없었죠. 바로 손님 중 누군가가 절도를 한 것밖에는요. 저는 범인을 찾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지만 쉽게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황상 의심이 되는 사람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으니 무턱대고 범인이라 할 수도 없었죠. 이런 상황에 사장님이 제게 말을 하더군요. 요즘 따라 계속 재고가 안 맞는데 무슨 일이야? 설마 직원들이 우리 매장 옷 하나씩 가져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사장님. 직원들이랑은 1대1로 면담을 했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다만 뭐? 어디 의심 가는 구석이라도 있어? 왜 그렇게 우물쭈물거려? 사람 답답하게. 뭔가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정확하게 남겨진 증거는 없는데 손님 한 분이 저희 사이에선 범인이 아닐까 싶어서요. 사장님도 아시는 분인데 여기 사진 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내민 사진을 보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혀를 찼어요. 야, 이 사람 우리 가게 단골인 거 몰라? 이 사람 남편이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 사장이야, 사장.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도둑질을 해? 너 다음 주까지 당장 범인 못 찾으면 그냥 이대로 잘릴 줄 알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분명한데 그 사람의 신원이 너무 반듯하단 이유로 사장은 의심조차 하지 않더군요. 그래, 저번에 말한 옷 사라진 부분들 알아봤어? 너 그 옷들 얼마나 하는지는 알고 그러는 거지? 누가 가격 때문에 눈 돌아가서 들고 간 거 아니야?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직원에 대해서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닌가요? 직원들을 도둑처럼 몰아가시니 정말 속상합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일한 잘못밖에 없어요. 이번 이벤트는 저희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던 건데 저희가 더 속상하죠. 이번에 사라진 옷만 해도 얼만지 몰라서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안 나오게 생겼냐고. 이번 일 제대로 처리 못하면 당신 해고야, 해고. 끝내 범인을 찾을 수 있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고 저는 이 일에 책임을 물어 관리를 잘 못했다는 명목하에 가게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지만 일개 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루기보다는 책임자인 제가 총대를 매는 게 더 깔끔하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제게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했어요. 괜히 자신들 감싸주려 하다가 잘린 것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일은 엄연히 따로 범인이 있었기에 동료들에겐 미안하다 말하지 말라 하면서 그 의류 매장과는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말을 남편에게 전하자 남편은 고맙게도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물론 시댁의 반응은 전혀 달랐지만요. 뭐? 잘 다니던 회사를 왜 잘려? 듣지 않니 가게에 도둑질하는 놈이 있었다며? CCTV도 다 있을 텐데 그걸 하나 못 잡아서 잘려? 범인이 너무 교묘하게 CCTV 있는 곳을 피해서 물건을 훔치더라고요. 직원들하고 제 사이에서 의심 가는 사람은 있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네가 얼마나 무능력했으면 그런 사람 하나를 못 잡아? 그럴 거였으면 경찰에라도 신고해서 그 도둑놈을 잡고 너는 이 일자리 지켰어야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돈도 못 벌면 내 아들한테 기생충처럼 붙어서 살겠다는 말밖에 더 되니? 시몬은 단단히 화가 난 목소리로 절 밀어붙였고 시부 역시도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절 바라봤죠. 그런 둘을 말려준 것도 역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절 감싸줬죠. 이 사람이 일을 못해서 잘린 것도 아닌데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지금 제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여기 이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잘못이지 왜 그 일 때문에 제 아내가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같은 가족이면서 위로는 못할 망정 제발 그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무래도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해서 그런지 저희 사이엔 항상 애틋한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쉽게 결혼에 꼴이 나지 못했을 때 둘이서 엄청 힘들기도 했고요. 아무튼 남편이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준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의류 매장에서 잘린 후로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백방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지만 지금 한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론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시기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저 하나 받아주는 곳을 찾기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어쩌다 면접이라도 보면 제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것도 있었고요. 서러웠지만 그래도 열심히 저는 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남편이 날이 갈수록 점점 예민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를 응원하면서 자신이 버틸 수 있으니 천천히 일을 구해도 좋다 말했던 사람인데 요즘 따라서는 무척이나 돈돈거리기 시작했죠. 당신 일은 언제 다시 시작할 거야? 이제 아무 일이라도 다시 시작할 때 되지 않았어? 우리 지금 나가는 돈도 많은데 이렇게 계속 쉬기만 하면 어떡해. 나도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 얼른 알아볼 테니까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안 예민하게 생겼어? 아씨.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짜증내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아무튼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신 시간 되는 대로 일자리 좀 금방 알아봐줘. 아무래도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니 혼자서는 저희 생활 유지하기 팍팍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요즘 힘들다고 말하는 게 영 제 마음에 걸렸죠. 평소 일이 힘들어도 그런 내색 하나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그간 남편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었는지 알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온 적이 있는데 그날 저는 그간 남편이 당했던 일의 진실을 알게 되었죠. 형수님, 그간 잘 지내셨죠? 요즘 형님이 많이 힘들어서 이럽니다. 형님이 형수님 걱정한다고 일찍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 남편을 데려온 사람은 남편과 형 동생으로 지내는 남편의 친한 회사 동료였어요. 그 동생이라는 사람은 남편을 보며 한숨을 푹 내쉬며 연신 저한테 남편을 이해하라는 말을 했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최근 있었던 일들을 제게 말해준 겁니다. 이가 왜 이렇게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담? 평소엔 술 한 잔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양반이. 요즘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었어요? 이럴 사람이 아닌데. 아, 그게요. 사실은 형님이 최근에 사소한 실수 하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장님 심기가 영 불편해서. 근래에는 계속 형님을 괴롭히듯이 회사에서 막 부려먹더라고요. 실수? 아무튼 실수였다면서요. 이 사람 성격에 본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 실수도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을 텐데 그 사장이라는 사람은 뭐가 그렇게 불편했대요? 그게 이번에 거래처에 발주를 넣을 때 개수를 하나 빼먹으셨거든요. 그게 저희한테 너무 중요했던 거라 형님이 얼른 다시 전화해서 어떻게든 수량 다시 맞춰 재발주했는데도 일 처리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사장님이 아주 승질을 부리시는 거예요. 발주 때문에 그랬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론적으로는 잘 해결된 문제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게 문제라면서 막무가내로 사장님이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발주도 형님이 맡아서 하시던 부분도 아니고 담당자가 휴가 간다고 해서 건네준 자료에 적힌 것들 그대로 발주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전화 와서 추가로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해서 남편의 동료는 제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이야기하면서 잠시 제 눈치를 보는 듯 말을 머뭇거리더군요. 저는 궁금함에 얼른 다시 말하라는 듯이 재촉하는 눈빛을 보냈죠. 아무튼 그런 일 때문에 사장님이 단단히 심사가 꼬이셨는지 그 이후로 형님을 계속 갈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희한테도 형님 같은 사람이랑 같이 다니다가 같은 실수하면 아주 회사에서 잘릴 줄 알아 하면서 아,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이것만으로 사장님이 그러시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형님은 입을 꾹 다물고만 있으니. 아니, 이 사람 일도 아닌 걸 대신 처리해주다가 사장한테 그런 어이없는 짓을 당했다고요? 참. 물론 저희도 형님 편을 들어주고 싶고 형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 않냐 말은 했는데 사장님이 계속 너희도 다 똑같은 놈들이냐? 잘리기 싫으면 알아서 기어! 라면서 소리치셔서 회사 직원들도 지금 사장님 눈치 보느라 형님이랑 밥도 같이 못 먹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더군요. 남편 성격에 분명 실수한 거 잘 마무리하고 처리했을 텐데도 그것까지 실수 한 번 했으니 꼽을 주는 그 사장이라는 놈에게 말이죠. 그런데 아까 이 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고 하셨죠? 혹시 다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아는 게 없나요? 예, 형님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여시지 않더라고요. 뭔가 단단히 입막음이라도 당한 건지. 저희도 뭐 사정을 알아야 도움을 드리던가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사정도 모르면 사장한테 뭐라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알겠어요. 이렇게라도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서 있던 일은 저한테 절대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특히나 이번처럼 나쁜 일은. 그래서 말인데요, 형수님. 형수님이 어떻게 저희 사장님 기분 좀 풀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나서서 뭐라도 대접하는 기분이라도 내면 저희 사장님 확 금세 풀리실 것 같거든요. 한 회사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참.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남편 회사에 선물이라도 챙겨서 가야겠네요. 어드바이스 감사해요. 그날 저녁 남편의 회사 동료와 남편을 침대로 옮기며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사람 좋아하는 성격에 누구한테 절대 미움받거나 할 성격도 아니라 친구도 무척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어느 누구도 사장 때문에 신경 쓰여 말 한마디 제대로 붙이지 못했다고 하니.
그간 얼마나 힘들었으면 집까지 와서 내색을 할 정도였을까 싶어서 속이 답답하기도 하고. 아무튼 저한텐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저는 기회를 엿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남편 회사의 송년회 때 말이죠. 이번 남편 회사 송년회는 부부 동반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부 동반이라면 사장도 자기 아내랑 같이 송년회에 참석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기회를 따서 그 사장의 아내라는 사람의 마음을 잡자 싶었죠. 그간 남편 말에 의하면 사장이 그래도 자기 아내는 사랑하는 것 같았으니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남편의 회사에서 부부 동반 송년회를 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매년 연말이면 송년회를 하던 남편의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맘때쯤엔 전사 공지를 한다며 송년회 날짜 및 장소를 메일로 안내를 해준다며 전에 남편이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 점을 노렸던 거죠. 사실 부부 동반이 아니었어도 남편에게 물어봐서 사장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남편 서재에 있는 노트북이 항상 메일이 로그인 되어 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라 확인해보니 올해는 부부 동반으로 송년회가 진행된다 적혀 있었죠. 그래서 이건 기회다 싶었고요. 게다가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다 싶어 저는 저번에 남편을 데려다준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남편을 데려다 줬을 때 이런 일이 또 생길 것 같아서 번호를 미리 받아두었거든요. 이번에 부부 동반으로 송년회 진행한다면서요? 그 자리에서 제가 사장님 내외에게 선물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 요즘에도 심기가 많이 불편하신지 형님한테 필요도 없는 일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저번에 형님이 야근한다면서 늦게 간다고 한 날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사장님이 늦은 밤까지 술 마시고서는 집에 데려다 달라고 형님한테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왜 그럴까요? 아무튼 이번 기회에 선물이라도 받고 마음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제 성격 같아서는 그냥 멱살 잡고 제 남편한테 왜 그러냐 그러고 싶은데 막상 그러지도 못하겠고. 저희도 형님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상대는 사장이니까요. 아무튼 저희 사장님 최근에는 골프 자주 치시거든요. 골프 관련된 상품 선물로 드리는 건 어떨까요? 사모님은 그냥 패션 같은 거 좋아하셔서 형수님 예전 능력 조금만 발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이 만만치 않겠네요. 아무튼 이런 고급 정보 감사해요. 제가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으니 이런 거라도 잘 해내야 저희 남편이 또 힘을 내서 일하지 않겠어요? 저는 큰맘 먹고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고 그간 아껴두었던 적금 통장을 깼습니다. 비상금으로 남편 모르게 몰래 모아둔 돈이었는데 이럴 때 쓰지 언제 쓰나 싶어서 과감하게 돈을 찾았죠. 그리곤 회사 사장과 사모에게 줄 선물까지 백화점에 가서 직접 준비해뒀어요. 그 다음으로는 송년회 전에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에게 말했죠. 이번 송년회는 부부 동반으로 진행한다며? 당신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어? 그런데 그거 누구한테 들은 거야? 내가 당신한테 이번에 부부 동반이라고 말한 적 있던가? 왜? 저번에 당신 데려다 줬던 동생 있잖아. 그날 당신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와서 다음에도 이런 일 있으면 나 불러라 하고 전화번호 가르쳐줬거든? 그랬구나. 박주임한테 연락받은 거구나. 이번에는 부부 동반으로 송년회 하는 거 맞아. 근데 당신 굳이 올 필요 없어. 안 그래도 요즘 회사 분위기가 영 좋지 않거든. 무슨 소리 나올지도 모르고 말이야. 당신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거 싫어서 지금 이러는 거야? 아니, 나야 당신이 송년회 와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즐기면 좋지. 근데 근래에 일이 좀 있어서 당신도 피곤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걱정 마.
나도 이번에 단단히 준비해둔 게 제법 많다고.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출근 준비를 하느라 서둘렀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송년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송년회를 많이 하는 연말이라 그런지 송년회가 있는 장소까지는 교통체증으로 차가 엄청나게 밀리더군요. 평소 자주 왕래하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밀릴 줄은 몰랐던 터라 저는 시작 시간보다 약간 늦게 송년회장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헐레벌떡 송년회가 열린다는 곳으로 뛰어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마주친 것은 남편이 어떤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야! 회사 잘리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좀 해! 주위를 전부 둘러봐라! 여기 결혼한 놈들 중에 자기 부인이랑 같이 안 온 놈이 있는지. 네 마누라도 너랑 똑같이 답답한 여자냐? 왜 지금까지 모습이 보이질 않아? 부부 동반이라는 사장 말을 개무시하는 거야? 뭐야?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 부인이 이 근처는 자주 와본 곳이 아니라서 이렇게 밀릴 줄 몰랐다고 조금 늦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너는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면 미리 네가 알아서 잘 전달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디서 계속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단 거야? 여보, 그렇게 성내지 말아요. 이렇게 좋은 날에 왜 그렇게 화를 낸담? 부부는 닮는다 하잖아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 그런 거겠지 뭐. 저는 순간 눈알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제 남편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저 사장이라는 놈손을 남편에게서 치워버리고 싶었고 저도 모르게 빠르게 사장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소리쳤죠. 야! 어디서 남의 귀한 남편 머리에 손을 대고 있어? 당신이 사장이면 다야? 그리고 네 마누라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 자기 옆사람 관리도 못하는 주제에 일 잘하는 남의 남편한테 큰 소리야! 사장이라는 놈은 제 손에 머리채가 잡혀 손을 허공으로 휘휘 저으며 악소리를 내더군요. 너 누구야? 누군데 내 머리채를 잡고 난리야? 당장 내 머리에서 손 안 떼! 어머머머머, 미친년인가 봐, 이 여자가! 당신 누군데 내 남편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당장 그 손 안 떼! 저는 제 손을 잡으며 어떻게든 떼어내려는 사장 3호라는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가 예전에 쓰던 명함을 불쑥 내밀었죠. 그러자 그 여자는 묘하게 얼굴이 굳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제가 앞에 의류 매장에서 점장으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좀도둑 때문에 일을 그만뒀어야 했고요. 그때 정황상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찾았는데 물증이 없어서 결국엔 절도에 관해서 묻지 못했다 앞에 설명했었잖아요. 그때 옷을 훔쳐갔던 여자가 바로 제 앞에 있던 사장의 사모였습니다. 제가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이 여자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을 잘리게 된 거였죠. 왜요? 얼굴이 굳어지는 거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모양이죠? 어디 제대로 제 앞에서 설명이나 해보시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무슨 짓을 말하는 건데? 어디 남의 회사 송년회에 와서 생사람을 잡아, 생사람을! 생사람? 지금 생사람을 잡는 쪽이 누군데 그래? 이제 보니까 저기 있는 사장이라는 사람하고 당신 한편이었구나. 저 사장이라는 사람도 당신이 밖에서 어쩌고 다니는지 다 아는 거야. 그렇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이 여자를 만날 수 있는지 아주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당신, 내가 일하는 매장에 왔을 때마다 당신 남편이라는 사람이 회사 운영하는 사장이라며 아주 떵떵거리고 다녔지?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옷을 가져갔어야지. 왜 그냥 막 가져가? 당신,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그랬다는 증거는 있냐고. 그런 증거도 없으면서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 각오는 하고 말하는 거지. 내 남편이 지금 여기 송년회 열리는 곳 회사 사장이야.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래, 아주 잘 됐네. 거기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 당신 아내라는 사람이 밖에서는 아주 손버릇이 나쁜 거 알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듣자 하니 그래도 여기 이 여자 사랑해서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증거는 여기 버젓이 있는데 어디서 발뺌이세요? 전 그러면서 사장 사모의 코트를 잡고 뒤에 있는 상표를 보려고 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이 코트는 한정 판매 때문에 당시 저희 매장에서 5개만 들여놨던 물건이었거든요. 매출 순위 순으로 배정받은 개수였기에 지금까지도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제품이었죠. 그런데 한정 판매였기에 금액도 만만치 않은 옷이었어요. 그러니 이걸 구매한 사람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코트를 구매한 사람은 총 4명이었어요. 한 개는 절도를 당했으니까요. 제가 점장에서 잘린 이유도 바로 이 제품이 가장 큰 이유기도 했고요. 여기 상표에 각 지점마다 표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한정으로 나온 것에다 워낙 가격이 있던 부분이라 혹시라도 섞일 위험이 있어서 표시해둔 제품인데 그건 까맣게 모르셨죠? 이거 저희 매장에서 5개밖에 들어오지 않은 제품이라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표시가 왜 여기 있을까요? 뭐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난 돈 주고 정당하게 이거 구매한 사람이야. 아, 그러시면 저한테 이거 구매 내역이라도 보내주시면 되겠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잖아요? 당장이라도 어플 깔아서 보여주시죠? 그걸 내가 왜 당신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개인정보 침해인 거 몰라? 그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재킷은 어디서 구매하신 거죠? 이것도 저희 매장에서 훔쳐간 물건 맞잖아요. 사장 사모와 제 쪽에서 큰 소리가 오가니 송년회에 참석했던 사람 대부분이 저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더군요. 저는 그 사람들 들으란 듯이 더 큰 목소리로 사장 사모의 실체에 대해 까발렸습니다. 이것도 어디 다른 매장에서 구매했다고 해보시죠. 그런데 당연히 못하실걸요? 이 제품은 오롯이 제가 선택해서 저희 매장만 들어왔던 제품이거든요. 해외에서나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여기 있는 택이 우리나라랑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국에서 판매된 제품이 맞네요. 어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당신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당신 지금 여러 사람 앞에서 이러는 거 내 명예를 훼손한 짓에 해당해.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어? 지금 당장이라도 신고해줄까? 남편은 바닥에서 멍하니 저와 사장 사모를 쳐다보다 명예훼손, 고소라는 소리가 나오자 얼른 일어나 사장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전 그런 남편을 막아서고 그 사장 사모라는 사람에게 더 파헤칠 것은 없는지 의도치 않게 몸싸움을 하게 됐죠. 그러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졌는데 아무리 봐도 여자 지갑처럼 생기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갑을 주워 열어보게 됐죠. 그러자 사장 사모는 안 돼 하며 소리쳤는데 저는 내용을 확인하곤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진짜 손버릇이 나쁘구나.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도 도둑질을 해? 전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보란 듯이 지갑을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던졌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연했겠죠. 거기에 있던 신분증은 제 앞에 있는 사장 사모의 얼굴이 아니라 훤칠한 남성이었으니 말이에요. 이거 장대리 신분증 아니야? 장대리, 아까 지갑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어? 이거 장대리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왜 사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지? 제가 지갑을 던진 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사장 사모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며 소리치더군요. 내가 길 가다 주워서 주인 찾아주려고 주머니에 넣어둔 거야. 난 훔치지 않았어. 그러자 사장 사모의 말에 지갑 주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단단히 화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사모님, 이거 저한테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겠는데요? 이거 분명 제 코트 안에 넣어둔 제 지갑 맞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모님 재킷 주머니 속에 들어있죠? 난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난 그저 떨어져 있던 지갑 준 채밖에 없어. 참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행사에 와서도 자기 옛버릇 못 버리고 절도를 하다 걸렸으니 말이에요. 이에 회사 사람들은 전부 다 뒤집어져서 무슨 일이냐로 시작해 지금의 사태에 대해 서로 웅성대기 바빴죠. 그런 분위기에 사장이라는 놈은 쪽팔렸는지 자기 아내를 그 자리에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더군요. 아내를 사랑한다던 놈이 아주 잘하는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사장과 사장 사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한 결과를 맞이했죠. 아무래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사장에 대한 평판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더군요. 저번에 송년회 때 사장 사모와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소란스러웠잖아. 그 일로 이번에는 회사 차원으로 사장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간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 지금 회사가 난리가 났어. 아, 그래? 그러면 당신은 괜찮아? 그 사장이라는 놈이 계속 당신을 괴롭혔다면서 당신 그런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어? 박주임이 당신한테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했었구나. 그래, 당신도 참. 힘들면 나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놓기라도 하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었어? 당신도 힘든 상황인데 나까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당신이 속상할까 봐 그랬지.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상사한테 그런 말쯤은 한 번씩 듣고 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사회생활인걸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 성격이 잘도 그 상황 견뎌냈겠다. 아무튼 지금은 당신 괴롭히는 사람 없는 거지? 그날 그렇게 소란스러워지고 우리 회사 사람들끼리도 사장에 대해서 불평불만 서로 털어놓기 시작했거든. 큰 대기업 보면 막 노조도 결성하고 그러잖아. 그게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생기게 됐거든. 그래서 임직원들 입김이 좀 거세져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 심하면 사장놈 이번엔 자리 털고 일어나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남편의 말대로 남편의 회사에서는 내부 조사에 들어갔는지 한동안 남편은 계속 예전처럼 일찍 집에 들어오더군요. 남편의 이른 귀가도 물론 좋았지만 더욱 좋았던 것은 남편의 한층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사장이라는 놈은 조사받느라 바쁜지 이제는 남편 괴롭힐 시간도 없었던 모양이었죠. 그런데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정말이었는지 남편의 회사 사장도 아주 심보가 보통이 아니더군요. 명백한 증거가 다 나와 있음에도 자신은 끝까지 잘못한 것들이 없다는 사장. 그런 사장에게 남편처럼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자신이 당했던 일을 가지고 진술서를 작성해 사장을 고소하겠다 나섰죠. 물론 저희 남편도 거기에 동참했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왜 사장이 그렇게 남편을 대했는지 물어봤는데 그 동기가 참. 저런 사람도 사장이라니 우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은 사장한테 그랬거든. 최근 사무실에서 여성 직원들 물건들이 계속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CCTV라도 돌려보자 그랬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사장이 딱 잡아떼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원들끼리 이야기를 해서라도 CCTV 확인하겠다 했지. 그런데 그게 사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요즘 회사 전수조사 들어가면서 그 CCTV도 다 확인했다고 당신이 전에 그러지 않았어? 맞아. 거기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거든. 사장 사모라는 사람이 평소에도 자기 남편 만난다고 회사를 자주 찾아오곤 했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방문한 날에만 꼭 물건이 사라지더란 말이야. 그래서 다들 의심은 했었어. 그 사람이 범인 아니냐고. 그런데 사장이 절대 아니라 방방 뛰니까 우리도 별 수 없었지. 뭐야, 이미 다들 눈치채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 물건을 몰래 훔쳐갔대?
회사라서 사람들이 쉽게 자리 비우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궁금했는데 진짜 대범하더라.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와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화장품 같은 걸 자기 주머니에 쓱 넣고 사라지는가 하면 어느 날은 사람들 다 퇴근한 시간에 방문해서 뭐 자그마한 전자제품 같은 거 자기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더라고. 우리도 처음엔 우리 눈을 의심했다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딱 당신의 회사 사장 사모를 두고 하는 말이었구나. 아주 손버릇이 습관적이었네. 그러니까 그때 송년회 있을 때도 남의 지갑 훔쳐서 챙겼겠지. 아무튼 우리는 범인도 잡았겠다 속이 후련하긴 한데 이제 남은 건 사장이지. 일단 그때 말했던 노조가 결성돼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결과는 아직 봐야 한다 그래서.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아.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에 잘 해결되는 것 같다. 정말 고마워. 남편의 감사에 뭔가 마음이 뿌듯해지더군요. 저는 금세 사장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았는데 회사라는 곳이 일 처리가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사장이라는 사람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도 있고 사업 실적에 대한 부분을 속인 것도 있었고요. 사장놈은 끝까지 대표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겠다 발버둥을 쳤다고 해요. 그러나 이미 단단히 마음을 먹은 임직원들이 그 사람을 순순히 대표 자리에 두지 않으려 했죠. 어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아주 끝까지 사장놈은 자신이 사장이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자기를 끌어내리려 하는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난동을 피웠다는군요. 그러다 투자자들의 귀에도 이번 일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임원 회의를 통해 사장의 교체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남편과 저의 단란한 생활은 계속될 수 있었죠. 남편의 일은 잘 해결되었지만 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아 마음이 조급한 채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말에 힌트를 얻어 작은 사업을 하나 하게 되었죠. 당신 정말 요리 하나는 끝내주게 잘한다니까. 언젠가는 생각했는데 당신이랑 나랑 나 회사 그만두고 나서는 작은 반찬 가게라도 하면서 지내면 어떨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류 매장의 점장까지 갔던 경력만을 바라보며 살리려고 했는데 남편은 저의 다른 곳에서 제 장점을 찾아내주더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도시락을 주로 싸서 다녔거든요. 이때 집에 부모님이 바쁘셔서 항상 도시락은 제 손으로 만들어서 다녔는데 그때부터 남들에게 음식 맛이 기가 막히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그게 다 저에게 아부를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까지 이렇게 말하니 정말 제 요리 솜씨가 나쁘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반찬 같은 거 팔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남편도 제 생각을 듣더니 괜찮다면서 절 많이 도와주었고요. 아무튼 남편 회사에서의 이슈가 잠잠해지고 저도 사업 수익이 조금씩 안정적이게 되면서 남편 회사에도 그간 이상한 사장놈과 신랑이 하느라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도시락차를 배달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 푸드트럭도 함께 가져가서 말이죠. 회사 앞에서 손수 만든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는데 임직원들 대부분이 그 사건으로 저를 기억하고 있는지 다들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받아가더라고요. 그때 정말 사장 사모한테 한 방 먹이던 장면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이 저희 회사 사람 아내분이라니 정말 부럽네요. 이 도시락도 아주 맛있게 먹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몰라요. 요즘 진짜 살만 난다니까요. 사장이 자기 사장이다 하면서 다니는 통에 아주 속을 끙끙 앓으면서 다녔는데 요즘은 정말 회사 다닐 맛이 납니다. 물론 남편과 친하게 지내던 같은 부서 동료도 제게 한마디 해주었죠. 제가 괜히 형수님한테 내주하라 해서 그때 돈 쓰게 만들었네요.
저는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무튼 요즘은 형님 얼굴에 아주 웃음꽃이 폈습니다. 얼마 전엔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즐겁대요. 이런 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어디선가 칙칙한 분위기를 풍기는 두 사람이 제 눈에 보이더군요. 바로 이제는 전 사장이 된 놈과 그놈의 와이프였죠. 아마도 이번에 회사에서 잘리면서 짐을 빼러 잠시 방문한 모양이더군요. 그래도 부끄러움은 아는지 사람들 시선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다니다 딱 저와 눈이 마주친 겁니다. 전 사장놈은 다행히 수치심이라는 걸 가진 사람인지 그대로 고개를 푹 숙이며 저를 피해가려 했는데 사장 3호였던 그 여자는 제가 가지고 온 푸드트럭 도시락 차를 보더니 막 차 여기저기를 발로 차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차에 실린 음식들도 바닥으로 내치고 끝까지 난장판을 부리는데 저는 당장에 경찰을 부를까 싶다가 갑자기 기억 하나가 떠올랐죠.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디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디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너 같은 년 때문에! 이 여자가 제가 있던 의류 매장의 단골이라는 이야기 제가 했었죠. 그때 직원들이랑 제 앞에서 막 자기 자랑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내가 말이야.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은 이렇게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면서 입을 크게 벌리지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햄버거처럼 좀 우아하게 못 먹는 그런 음식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는지 모르겠어. 다들 그러다가 나처럼 턱 빠지면 어쩌려고 그러지? 맞습니다. 그 여자가 가진 고질병 중에 하나였는데 입을 조금이라도 크게 벌리거나 하면 수시로 턱이 빠져서 병원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햄버거나 이런 부피가 좀 있는 것들은 먹지도 못한다고. 저는 그 말이 생각나길래 자기가 떨어뜨린 도시락에 들어가 있는 고기를 냅다 그 여자의 입에 쑤셔 넣어버린 거죠. 야! 미치려면 좀 곱게 미쳐! 어디 사람들 먹으라고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을 멋대로 바닥에 패대기 치고 그래? 제발 세상 좀 좋게 삽시다, 좋게! 사장 사모는 입이 막혀서 읍하며 제게 뭐라고 하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저는 그런 사모를 제 음식처럼 냅다 패대기 치며 말했죠. 어때? 당신이 바닥에 패대기 친 도시락들처럼 똑같이 당해보니? 왜? 턱이 빠져서 말도 안 나와? 아까처럼 이야기라도 해보지 그래. 어디서 감히 까불고 난리야 난리는. 당신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한테 아주 혼쭐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사장 3호의 의도치 않았던 2차전이 그렇게 시작되었죠. 물론 결과는 그때와 달리 제 완승이었고요. 사장 3호는 정말로 그거 하나로 턱이 빠졌는지 입을 벌린 채로 침을 질질 흘리며 전 사장놈을 붙들고 난리를 피웠어요. 입이 안 났다, 입이. 나 어떡해. 이거 어떡해, 여보. 어떡해 좀 해봐. 사장 3호는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서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였죠. 제 푸드트럭에서 도시락을 가져가던 회사 사람들도 그런 사장 3호를 구경하기 바빴고요. 턱이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엉엉 우는 사장 3호. 사장놈은 그런 3호를 버리고 혼자 가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이건 놔. 나 당신이랑 이제부터 모르는 사이야. 어떻게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이혼이야, 이혼. 당신 어떻게 나 사랑하냐면서 죽겠어요, 제발 나 좀 놔주라. 당신 때문에 지금 직장도 잃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돼야겠어? 당장 이것 좀 놓고 얘기해. 사장의 말에 사모가 손을 놓자 사장은 이때다 싶었는지 잽싸게 내빼더군요.
사장 사모를 그 자리에 팽개쳐두고 말이에요. 어머, 당신 남편이 당신 버리고 가서 어떡해. 그렇다 지금 당장 가서 치료라도 안 받으면 그렇게 평생 벌리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서 쫓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전 그런 사장 사모를 놀리듯이 말했죠. 솔직하게 제가 의류 매장에서 저 여자 때문에 당한 게 얼만데 이 정도 놀리는 건 싸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장 사모 역시도 사장을 따라가 버리자 이제 조용하고 평화로운 출근길이 되더군요. 정말 어떻게 이런 시끌시끌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나중에 의류 매장에서 일하던 동료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 증거가 없는지 찾다가 결국에는 다른 의류 매장에서 사장 사모의 절도가 덜미가 잡혔답니다. 그래서 절도죄로 고소를 하니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간 사장으로 지내면서 남편이라는 놈이 모아둔 돈이 있었는지 어떻게든 돈으로 무마시키려 했다 하네요. 물론 심적으로 피해를 본 의류 매장 직원들은 그 사모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나섰지만요. 제 사연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네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지 말이에요. 저는 제가 다 정답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물론 죄를 저지른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설 수 있던 것은 제 성격도 물론 한몫했겠지만 늘 옆에서 저를 응원해주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남편 역시도 제가 있었기에 그간 사장에게 당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다고 하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이야기겠지만 실제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일을 겪게 되기도 하겠죠. 직장인들끼리 이야기하는 공간에서는 제 이야기보다 더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을 테고 말이에요. 아마 갓 사회초년생이 되는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은 제 사연을 들으며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들의 자식들을 좀 믿어보라고 말이죠. 저도 처음부터 모든 일을 잘해서 승진한 것도 아니고 이런 대찬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다 노력해서 얻은 결과의 산물이죠. 저는 세상 모두가 노력하면 무엇이든 잘 헤쳐나갈 거라 생각해요. 경험이 부족하면 저처럼 길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문제의 해답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요즘 날씨도 추운데 다들 몸조리 단단히 하시고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새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결혼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가요?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다가 격정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애딸린 30대 사별녀예요. 남편을 잃고 나서 세상이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런 저에게 40대 남자, 그것도 10살 넘게 차이 나는 남자가 재혼하자고 했을 때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제 남편이 된 사람이 대기업 부장이라서 경제력이 좋았거든요. 남편이 된 사람을 이제 남자친구라고 부르기도 이상하고 어색해서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남편이 능력만 좋은 게 아니라 그보다도 다정하면서 마음이 따뜻한 부분이 끌렸어요. 그 당시에 항상 웃는 얼굴로 저랑 제 아이를 대해주었고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정말로 결혼해 줄 거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그럼 당연하지. 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랑 만나는 내내 재혼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당신 아이도 내 아이처럼 사랑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무리 과부라도 그것도 아이 딸린 여자가 다시 시집 가는 게 쉽지 않은데 남편이 그런 저를 받아준다고 해서 정말 좋았죠. 게다가 남편이 제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해주기도 했어요. 너희 엄마랑 나랑 결혼할 거니까 이제 나도 네 아빠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부탁한다. 마음 같아서는 네가 지금 당장 아빠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준비되지 않았을 것 같네. 언제든지 아빠라고 불러줘도 되니까 편하게 생각하렴. 알겠지? 남편이 이러니까 저희 애도 남편의 진심을 느낀 것인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지만 항상 시간을 내서 저랑 아이에게 신경을 써줬는데요. 남편도 결혼 생활을 한번 했었으니까 당연히 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는 전 부인 쪽에서 돌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아이와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했지만 자주 만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점이 조금 신경 쓰여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당신 아이는 소개 안 시켜주는 거야? 나랑 재혼한 후에도 가끔은 만나볼 거 아니야. 나도 당신 아이한테 가서 얼굴도 비추고 인사도 나눠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잠시 생각해 보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망설이다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대답해 줬어요. 물론 만나고 싶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그래. 애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거든. 아무래도 내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한 것 같아. 내 예상인데 전 부인이 아직 마음의 정리가 덜 돼서 애한테 안 좋은 말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기다려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남편이 이러길래 일단은 알겠다고 했어요. 한편으론 남편의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죠. 그래도 언젠가는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벌써부터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어주고 있었거든요. 저랑 애를 주기적으로 만난 다음에 안면을 터서 우리 애가 벌써부터 남편을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항상 저랑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우리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더라고요. 늘 저를 만나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저랑 제 아이가 남편 인생에 들어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을 다하다 보니 우리 애도 점점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을 어색해하던 아이가 이제는 남편을 잘 따르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뻤어요. 남편도 그런 아이를 보며 흐뭇해했는데요. 이렇게 남편이 연애 시절 때만 해도 정말 제게 정성을 다했고 말투 하나하나 전부 다 친절했어요. 그런 남편이 결혼 전에 제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엄청난 고백을 할 것 같아서 긴장하고 있는데 남편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사실 당신한테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엄마는 요양원에 계셔. 그동안 계속 집에 혼자 살고 계신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사실 엄마가 좀 제정신이 아니시거든. 그래서 말하는 게 좀 그랬어. 남편이 이런 고백을 하길래 무슨 그런 걸로 시모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냐고 했죠. 우선 전 그런 부분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다 알게 될 텐데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냐고 어머님을 뵈러 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시모를 딱 한 번만 뵙고 혼인신고를 하게 됐어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요? 남편이 이상하게 시모를 보여주기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집이야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그렇다 치지만 남편은 버젓이 엄마가 살아있는데 못 볼 이유가 있나요? 제가 하도 사정하니까 남편이 시모를 뵈러 가자고 하면서 요양원에 갔어요. 시모를 뵈러 요양원에 가니 시모가 저를 탐탁지 않게 쳐다보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너는 우리 아들이 한번 이혼한 건 알고 있어? 이혼 사유도 알고 있고? 너는 초혼인 거야? 아님 재혼인 거야? 애는 있는 거니?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꼬치꼬치 제 신상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애 딸린 30대 과부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묘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 딸린 30대 과부라고? 지금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고 있고 능력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거니? 우리 아들 돈 보고 결혼하나 본데 이건 알아둬라. 이러고 나서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심호말을 막더라고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큰 소리를 치길래 깜짝 놀랐어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재혼하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엄마 때문에 이혼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이러시네. 저희 그냥 갈게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재혼하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 전 부인이랑 이혼한 이유도 시댁살이를 엄청 시켜서였거든. 내가 지금 결혼하면 엄마가 받을 지원이 며느리한테 다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셔. 우리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이유도 좋은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나한테 용돈도 꼬박꼬박 받으려고 들어가겠다고 하신 거야. 그런데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며느리한테 돈 쓰느라 지금처럼 좋은 시설이 아니라 안 좋은 시설로 보내고 용돈도 안 줄 거라고 망상하고 계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을 믿고 시모를 딱 한 번만 뵌 상태에서 우리끼리 알아서 결혼을 했었어요. 두 번째 결혼이라 요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재혼하는 사람들 중엔 우리처럼 식을 안 올리고 조용히 결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혼인신고만 했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울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언제나 친절할 것 같았어요. 신혼 몇 개월간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더니 본격적으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손까지 올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머리를 툭툭 치는 수준이더니 그 힘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머리만 툭툭 치다가 팔이나 등 같은 다른 부위로 옮겨가기 시작하더니 강도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그랬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전 남편이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에서 울분이 쌓이는 거예요. 결국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로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서운하다고 말해봤는데요. 여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결혼 전에는 아니랬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제발 이러지 마. 당신은 아내한테 이러고 싶어? 전 어떻게든 남편 버릇을 뜯어고치려고 했거든요. 제가 아프다고 했는데도 남편이 힘으로 저를 제압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후로도 그만하라고 남편을 말려보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이 제가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아픈데? 장난으로 그런 거잖아. 장난. 왜 이렇게 진지해? 결혼하기 전에는 장난도 잘 받아주던데 사람이 변했네? 이렇게 제 팔을 치던 장난이 이제 거의 화풀이 하듯이 저를 휙휙 휘두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제가 말을 듣지 않거나 반박하면 제 팔부터 잡고 봐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혼할 자신이 없었어요. 부끄럽지만 저 혼자 홀로서기를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남편하고 사별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으니 종일반에 맡기고 일을 다녔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니까 열이 올라서 아프거나 그럴 때는 부모가 데리고 가야 하고 그러잖아요. 또 감기가 심해지거나 그러면 어린이집 보내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대신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회사에 눈치 보고 양해를 구해서 쉬거나 재택근무를 하곤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엄청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연차도 미리 말해서 쓰고 그래야 하는데 아기가 아프다고 갑자기 반차나 연차 쓰고 그러니까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죠. 나중엔 회사에서도 좀 그랬나 봐요. 제가 또 연차를 쓴다고 하니까 부장님이 따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부장님을 따라 회의실로 갔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부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지연 씨가 요즘 힘든 거 알아요. 혼자서 애 키우면서 애가 아픈 거 다 감당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사정은 알겠는데 지연 씨 편의만 받을 수는 없어요. 지연 씨가 갑자기 자리 비울 때마다 팀원들 일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부장님이 이러시길래 이러다 회사 잘리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겨우 진정시키고 굽신굽신거리면서 이랬죠.
죄송해요, 부장님. 저도 회사 일에 딱 집중하고 싶은데 일이 뜻대로 잘 안 되네요. 이번에도 방금 전에 애가 아프다는 연락이 와서 저도 갑자기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만 연차 쓰게 해주세요. 다음에는 다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러니까 부장님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넘어가 주셨어요. 그 후로 어떻게든 회사에 민폐 끼치지 않을 방법을 찾아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아이를 돌봐줄 친정 부모님은 없었고 애기 봐주시는 이모님을 고용하기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저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몇 명 없었거든요. 그 친구들도 전부 다 워킹맘이고 일이 바빠서 저희 애를 돌봐줄 수 없었어요. 결국 그 뒤로도 회사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애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연차나 반차를 쓰고 달려갔는데요. 결국 부장님이 저를 다시 불러 연차 쓰는 건 자유지만 너무 회사 사정을 고려 안 하고 당일날이나 전날 말하는 건 아니지 않냐. 다른 방법 찾아보겠다고 하더니 그 다른 방법은 언제 가능한 거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미리 말하지 않으면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저는 죄송하다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겹게 사는데도 제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돈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어느 날은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있었거든요. 딸이 과일을 쳐다보고만 있길래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자꾸 저쪽을 쳐다봐? 먹고 싶어? 무슨 과일을 먹어볼까? 요즘 과일 비싸네. 저번보다 더 비싸진 것 같아. 물가가 너무 올랐어. 제가 물어봐 놓고 생각보다 비싼 과일에 입을 떡 벌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엄마. 과일 비싸니까 안 사줘도 돼. 지금 배고파서 그런가 봐.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겠다. 과일은 어린이집 가면 가끔 나와. 그때 딸애가 7살이었는데 그 어린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딸애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서 저랑 친하게 지내는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 언니도 참 바쁜 사람이라 징징거리는 걸 참아왔거든요.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본 거예요. 언니, 나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애가 몸이 약해서 자주 아픈데 그때마다 갑자기 연차 쓰고 반차를 써야 했거든. 그런데 회사에서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 눈치를 주는 거야. 일단은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어찌할 방법을 모르겠어. 이렇게 개고생해서 버는데도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라서 사는 게 너무 막막해. 제가 울먹거리면서 이러니까 언니가 막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불쌍했는지 그 언니가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야, 평소에도 네가 바람 앞에 등불 같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번에 또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혼자 지내면 안 될 것 같아. 너한테는 풍파를 막아줄 남편이 필요해. 넌 내가 아끼는 동생이니까 공짜로 사람 소개시켜줄 테니 한번 만나봐라. 그 친한 언니가 재혼 전문 결혼정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한 언니 소개로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제 남편을 만나고 나서는 훨씬 제 생활도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었어요. 우리 딸이 미술에 재능이 있었는데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학원 하나 보내는 것도 엄청 고민했겠지만 남편 경제력이 있으니 하고 싶은 미술 수업도 다 시킬 수 있었는데요. 근데 남편하고 이혼하면 우리 딸이 하고 싶어하는 미술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힘든 삶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하지 못하고 참고 있었어요. 그 당시엔 딸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딸이 제가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그러냐고요? 제가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빌면서 간절하게 부탁한 적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보, 아이 앞에서는 엄마가 괴롭힘 당하는 모습 보여주기 싫거든? 그러니까 딸 앞에서는 손찌검하지 말아줘. 애가 보면 놀랄 수도 있어. 당신도 우리 애가 얼마나 소심한지 알고 있잖아. 제가 이런 식으로 설득하려고 드니까 남편이 그거는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딸 앞에서는 남편이 저한테 크게 소리치거나 손찌검은 안 했어요.
전 딸만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 정도 힘든 삶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왜 회사에 안 가는 거냐고 물어보면 또 난리를 피울 것 같더라고요. 연차나 반차는 아닐까 해서 며칠을 지켜봤거든요. 남편이 그래도 회사에 안 가길래 심호흡을 한 뒤에 출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힘을 쓰면서 화풀이를 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남편이 대기업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회사까지 합격한 상태고 2주 정도 쉬었다가 새로운 회사에 출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는 거예요. 나 대기업에 사표 내고 새 회사로 이직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중소기업의 임원급으로 스카우팅 당했거든.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달았지만 더 위로 올라가는 건 어렵겠더라고. 그래서 임원직을 준다는 중소기업으로 온 거야. 이곳에서 말뚝을 박을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이 이 회사에서 잘해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고요? 남편이 통보하듯이 남긴 말에서도 조금 느껴졌지만 남편이 새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서 더 느끼게 됐거든요. 남편이 새로 입사한 회사에 적응하고 자리를 잡아보려고 용을 쓰고 있나 봐요. 남편이 회사 들어간 지 2달쯤 되었을 때쯤 임원들끼리 하는 테니스 모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테니스 모임이 있는 건 처음 들어봐서 임원들끼리 그런 것도 하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간 회사가 이름만 들어보면 알아주는 회사는 아니지만 은근 매출이 높고 알짜배기더라고. 사실 회사 규모로 따지면 중견급인데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일부러 중소기업으로 남아있는 케이스야. 규모가 생각보다 있는지 사옥도 올리고 테니스장도 갖추어져 있더라고. 회장이 테니스를 엄청 좋아해서 테니스장을 둔 것 같아. 남편 말로는 단순히 테니스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인맥 관리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도 신경을 좀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주말이 찾아왔고 남편이 회사 임원들끼리 하는 테니스 모임을 가지게 됐는데요. 남편이 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테니스를 배우고 온대요. 남편이 테니스 같은 거 쳐본 적도 없는 주제에 팔자에도 없는 테니스 장비들을 사온 거예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남편이 테니스 모임 자리를 다녀왔거든요.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 있죠? 야, 다음 주 주말에 임원들 도시락 싸가지고 와라. 다른 임원들 부인들은 내조 확실히 하는데 넌 대체 뭐하고 있냐? 능력이 없으면 도시락이라도 싸. 내가 임원들한테 우리 와이프가 도시락 싸주기로 했다고 말했으니까 맛있는 걸로 예쁘게 잘 싸봐. 남편이 이러길래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장을 보러 갔죠. 그리고 주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힘겹게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도시락을 다 싸서 택시를 타고 가려는데 시간이 여유롭게 남은 거예요. 남편 회사가 우리 집에서 차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거든요. 여유가 좀 있으니까 10분만 자려고 눈을 붙였어요. 아침부터 임원들 도시락을 다 싸다 보니 힘들더라고요. 분명히 알람까지 맞추고 잤는데 못 들었나 봐요. 눈을 떠보니까 왠지 모르게 개운한 느낌이 들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핸드폰 시계를 확인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2시간 정도 푹 자버린 거예요. 남편한테는 부재중 전화 20통이 와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남편에게 이런 문자가 와 있는 거 있죠?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전화는 왜 안 받고? 이게 미쳤나 진짜. 내가 그동안 널 가만히 놔두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나 보네. 나중에 집에서 보자. 어디 가지 말고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네 정신 차리게 해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쌍욕 갈기는 문자도 엄청 와 있었죠. 그래서 전 그 문자를 보고 덜덜 떨면서 도시락을 갖다 주러 그 장소로 갔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임원들은 저를 보자마자 엄청나게 반겨주더라고요. 임원 중 한 명이 난감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아이고 사모님,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네요. 도시락 싸느라 늦게 오시고 연락도 안 받으신 거예요? 안 오셔서 이미 밥을 먹었는데 어쩌죠? 전 그때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린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식으로 가식을 떠는 거예요. 그래, 왜 이렇게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안 해줬어.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걱정했는데 무슨 일 있었어? 오다가 사고라도 난 거야? 괜찮아? 임원들 앞이라고 남편이 착한 척을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이러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기만 했죠. 그 순간 남편이 제 팔을 딱 잡고 이러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굳었어? 역시 무슨 일 있었구나. 여기서 말 못할 뭐라도 있는 거야? 저 아무래도 애기 엄마랑 이야기 좀 하고 와야 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러고 저를 잡은 상태 그대로 테니스장을 벗어나 회사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회사에서 제 뺨을 쳐갈기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 회사에서 잘해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 몰라? 알고도 이러는 거야?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안 한 거냐고! 남편이 이런 식으로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 거 아니야. 10분만 잔다는 게 2시간 정도 자버려서 전화도 못 받고 문자 답장도 못 했던 거야. 내가 당신을 왜 엿먹이려고 그랬겠어. 제가 평소처럼 주눅 들어 있으니까 남편이 저한테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변명하지 마. 네 때문에 얼마나 눈치 보고 있었는지 알아? 당신 때문에 임원들한테 거짓말하고 약속 시간도 안 지키는 사람 됐잖아. 나중에 임원들이 나를 안 좋게 보거나 이 일이 성과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가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겠어? 그러면서 남편이 제 손에 들린 도시락 뚜껑을 열어서 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남편이 그것들을 가리키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이런 지시를 내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당신 때문에 열받아 죽겠으니까 이거 전부 다 청소해. 손으로 주운 다음에 흔적도 없이 치워. 만약에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핥아먹게 할 거야.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이때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남편이 무서운 척 연기를 하고 있었죠. 도대체 왜 그랬냐고요? 제가 잠시 후에 아주 기가 막힌 짓거리를 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저한테 엄청 뭐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화가 풀렸나 봐요.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나중에 치워. 임원들한테 제대로 인사 나누고 사과부터 해야 할 것 같거든? 고개 숙여서 정중하게 해야 돼. 대충 했다가는 나중에 얄짤 없을 줄 알아? 그리고 저를 다시 사람들이 있는 테니스장 쪽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임원들이 저희가 들어온 걸 보자마자 제가 남편한테 손을 올려서 뺨을 갈겼어요. 당연히 남편이 당황스러워하고 주변 사람들도 당황스러워했죠.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 비웃으면서 이런 식으로 소리 질러버렸어요. 왜? 당신은 회사에서 나 때려놓고 나는 때리면 안 돼? 아까 저기에서 도시락 던져놓고 나보고 손으로 주워서 청소하든 혀로 핥아서 치우든지 하라고 했잖아.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자기 뺨을 부여잡은 채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 짓을 저지른 거냐고요? 당연하죠. 더 이상 남편의 괴롭힘에 참지 않으려고 한 거였어요. 참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으니 그동안 모아둔 증거를 바탕으로 남편을 고소할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참아야 할 이유가 사라진 건 바로 심호 때문이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된 그날. 그날은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남편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거실에 둔 휴대폰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받아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요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요양원 직원이 여기가 어디 요양원인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줬거든요. 어머님이 갑자기 넘어지셔서 다쳤거든요. 많이 다치신 건 아닌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요양원 직원이 이러길래 알겠다고 했는데요. 남편이 요양원에서 온 전화를 안 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답답했나 봐요. 혹시나 제가 전화를 끊을까 봐 저한테 이런 말을 와다다 쏟아내더라고요. 혹시 전화 받으신 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아드님으로 적힌 번호로 연락드린 거거든요. 보호자분이랑 무슨 관계신가요? 다른 보호자분 연락처랑 성함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보호자분이 많이 바쁘신 것 같으니까 거기로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라고 말하면서 제 연락처랑 이름을 알려줬어요. 요양원 직원이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나중에 남편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두긴 했어요.
당신이 자고 있을 때 계속 전화가 울려서 내가 대신 받았어. 전화를 받아보니까 요양원이더라. 어머님이 다쳤다고 하던데 가봐야 하지 않아?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다치신 거니까 걱정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무심하게 이러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또 연락이 왔다고? 아, 거기는 틈만 나면 전화하더라. 귀찮게 싫어. 저번에도 받아보니까 별 문제 아닌데 전화를 해대. 이번엔 또 뭐래? 심각한 상황이래? 남편이 이러길래 속으로 정말 황당해했죠. 새삼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어 하면서 이렇게 대꾸했었어요. 다행히 엄청 심한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보호자한테 알려야 할 것 같으니까 그쪽에서 연락을 한 것 같아.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낙상사고로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 제가 이랬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하품만 하는 거예요. 지 엄마한테 관심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꼭 목숨이 위험하거나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야 걱정하는 건가 싶었는데요. 하긴 시모가 단순히 넘어졌다고 걱정할 인간이었으면 애초에 저를 괴롭히지 않았겠죠. 저는 그런 남편이 어이가 없어서 요양원에 제 연락처를 알려주기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요양원에 제 번호를 알려주고 난 후에 이런 문자가 왔었거든요. 보호자분, 어머님께 며느리분한테 연락해서 어머님이 다쳤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 말을 듣고 며느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며느리분 번호를 모르신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부관계니까 그냥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잠시 후에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 그 전화를 놓치지 않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요양원으로 와줄 수 있니? 급한 건 아니니 내일 바로 오라는 소리는 아니고 날짜를 좀 잡아보자. 아들 몰래 와야 할 거다. 절대 들키지 말고 와라. 알겠지? 시모께서 뜬금없이 이러시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요. 그 뒤로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그때쯤 이미 남편이 이직한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라 남편 몰래 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요양원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이 절 보더니 이런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아이고, 얼굴 안색이 안 좋은 게 꼴이 말이 아니네. 지금 상태가 어떤지 보자. 일단 팔부터 걷어보거라. 다 알고 이런 말 꺼낸 거니까 얼른 걷어봐. 네가 안 하면 내가 직접 걷어볼 거다. 최근에 다른 사람한테 팔 안쪽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어서 순간 움찔했죠. 어머님이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선뜻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억지로 걷어내더라고요. 당연히 팔 안쪽에는 남편이 가한 상처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시모가 제 팔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네, 이럴 줄 알았다. 그놈은 부모인 내가 봐도 너무 쓰레기라 포기한 자식이야. 내가 그때 며느리 너한테 경고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말을 막더라. 그리고 나서 시모가 남편의 전 부인도 비슷한 사유로 이혼을 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요양원에 처음 왔을 때 시모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못 들었잖아요. 시모가 그때 이런 말을 하려고 했대요. 애 딸린 과부라서 경제적으로 힘들겠지만 아무리 돈이 좋아도 겉모습만 멀쩡한 우리 아들만 보고 결혼하는 건 좋지 않은 선택이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말을 막아버리고 저를 데리고 나가버린 거래요. 제가 그때 못 들은 말을 이제야 듣고 깜짝 놀랐죠. 전 당연히 그 자리에서 얼척없다는 듯이 이렇게 따지고 들었는데요. 남편한테 들은 말이랑 너무 다른데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돈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신다고요. 남편이 어머님 요양원 비용을 대주고 있고 용돈도 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재혼하면 며느리인 제가 돈을 가져가서 어머님이 안 좋은 시설로 옮겨지거나 용돈이 끊기는 망상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러니까 어머님이 바로 헛웃음을 흘리시는 거예요. 시모가 제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그놈이 요양원 비용을 대줘? 여기도 내 돈으로 있는 거야. 그놈이 내 돈을 뜯어가려고 한 적은 있어도 내가 그놈한테 빌붙은 적은 없다. 너는 왜 이렇게까지 당하고 살면서 이혼을 안 하고 있었어?
어머님이 제 팔을 가리키면서 이러시니까 말문이 턱 막혔죠. 제가 제 팔을 봐도 답답하고 숨이 턱 막혔으니까요. 시모께서 이리 묻는 것도 당연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고민을 이렇게 털어놨었는데요. 사실 제가 딸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남편이랑 재혼하기 전에 과일도 편하게 못 사 먹을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리 굽신거리고 자존심 다 버려가며 돈을 벌어도 애들 키우면서 돈을 버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딸애가 갑자기 아프면 회사를 쉬어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을 만난 후로 이 모든 게 해결이 됐고 무엇보다 딸애가 그동안 하고 싶어 했던 미술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 혼자였다면 이미 이혼했을 텐데 우리 딸 때문에 참은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 짓거리들을 폭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설명을 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모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휴, 미련한 것. 그럼 내가 도움을 주는 건 어떠냐? 그때는 애가 어려서 자주 아픈 거지만 지금은 좀 커서 학교도 다니고 있을 나이 아니냐. 그럼 회사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 테니 직장도 내가 좀 알아봐주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필요한 부분은 내가 지원을 해줄게.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되물으니까 어머님이 시원시원한 말투로 이러시더라고요. 왜? 말로만 하니 못 믿겠어? 내가 아무 계획 없이 나이만 먹었을 것 같냐? 내가 너 정도는 책임질 능력은 된다. 내가 진짜로 너를 도와줄 수 있는지 지금 당장 보여줘야겠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팔찌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안 받고 머뭇거리고 있으니 어머님이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면서 이러셨어요. 이거 받아라. 나중에 돈 없을 때 팔았어. 팔찌까지 줬으니 이제는 믿을 거냐?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진짜 금팔찌다. 급할 때 팔면 도움이 꽤 될 게야. 시모가 주신 금팔찌를 보고 이걸 저한테 주셔도 되냐고 물어봤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웃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편하게 가지고 가라. 이거는 복사본이고 찐 팔찌는 따로 있어. 원본 팔찌는 그리 비싼 건 아닌 가짜 금팔찌인데 갑자기 생긴 알러지 때문에 싼 팔찌를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 안 돼서 똑같은 팔찌를 만든 김에 일부러 금팔찌로 만들었다. 근데 나한테 진짜 소중한 건 싸구려라도 가짜 금팔찌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그 어떤 이유든 간에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진짜 금팔찌가 아니라 도금으로 된 가짜 금팔찌가 더 소중하다니. 어머님이 이렇게만 말씀하셔서 자세한 사정까진 몰랐지만 뭔가 사정이 있다고 생각했죠. 일단 급한 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모에게 이렇게 질문해봤어요. 어머님은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 그래도 아들한테 마음이 더 쓰이지 않나요? 제가 이러니까 어머님이 고개를 가로젓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아니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강하게 부정하셨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 자식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 그냥 아들 잘못 키운 내 잘못에 대한 숙제라고 생각하거라. 이전 며느리랑 손주가 힘들어했던 걸 빨리 알아채지 못하고 돕지 않았던 게 몹시 후회됐거든. 그래서 너를 이렇게까지 돕고 있는 게다. 어머님이 이러시면서 남편이랑 이혼할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으래요. 전화 내역을 자동으로 녹음된 걸 둘러보고 문자도 살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몸에 남은 흔적들도 사진으로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이 이혼하면서 드는 비용은 어머님이 전부 다 내주신대요. 그렇게 저는 시모의 도움으로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 후로 남편이 완력을 행사하거나 막말을 할 때마다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조만간 모든 사실을 폭로할 생각이었는데 남편한테 뺨 맞고 모욕을 당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남편의 본성을 폭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테니스장에서 갑자기 회장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회장님은 여자 회장님이셨거든요. 회장님이 갑자기 제 팔찌를 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 팔찌, 당신이 왜 가지고 있죠? 당신이 찬 이 팔찌 어디서 났나요? 분명히 이걸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혹시 누가 주지는 않았나요? 제가 그건 왜 물어보시냐고 하니까 회장이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셨어요. 셔츠 소매 안쪽으로 문신이 있었는데 그 문신에 있는 모양이 제 팔찌에 있던 모양과 똑같은 거예요. 그 문신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팔찌를 왜 하고 있는지 시모 이야기를 쭉 해드렸어요. 사실 어머님이 은밀하게 제게 연락을 해오셨거든요. 남편 몰래 요양원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남편이 과거에 한 짓거리를 전부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회장님이 듣기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여기 제 팔을 좀 보세요. 제가 이러면서 옷소매를 걷어서 회장님께 보여드렸는데요. 남편이 이런 거라고 하니까 회장님이 제 팔을 보고 눈이 엄청나게 커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쐐기를 박아 넣었죠. 어머님께서 이 팔을 보시고 제가 이혼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증표로 이 팔찌를 주신 거예요. 이게 가짜 금팔찌라서 어머님이 차고 계시면 알러지가 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금팔찌를 만들어서 착용하고 계셨대요. 저한테는 그 진짜 금팔찌를 주신 거고요. 제가 이렇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니까 회장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회장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덜덜 떨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설마 내 동생이 준 거 아니야? 이거 아무리 살펴봐도 내 팔찌랑 똑같은데. 아무래도 네 시모랑 내가 자매 사이인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찾던 친동생 같아. 제가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회장님이 심호흡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겨우 진정을 한 다음에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은 내가 동생이랑 오래전에 고아원에서 헤어졌었거든. 헤어지기 전에 동생이랑 내가 부둥켜 안은 채로 한참을 울었어. 우리 이제 영영 못 보는 거냐고. 나중에 크면 어떻게든 알아보자고 같은 팔찌를 나눠 가졌었지. 그 당시에 핸드폰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회장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벌써부터 감격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동생을 찾게 될 줄 몰랐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셨어요. 역시 같은 자매라 그런가? 나도 가짜 금팔찌를 차고 다니니까 알러지가 생겨서 팔찌를 못 하고 다녔어. 그래서 아예 문신으로 새겨버린 거야. 지금 당장 동생을 보러 가자. 안 그래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하루빨리 보러 가야겠다. 회장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당연히 그런 회장님의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당연하죠. 어머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회장님을 거기로 모실게요. 우선 요양원 측에도 전화를 드려봐야겠네요. 제가 이러면서 핸드폰을 들어올리니까 남편이 확 끼어드는 거예요.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은 채로 회장님께 이러고 있더라고요. 회장님, 엄마랑 자매 사이셨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진짜 신기하네요. 안 사람이 한 말은 무시하세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제가 모실게요. 제가 모시고 가면 오해가 다 풀리실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남편을 막았었죠. 안 돼요. 어머님이 남편을 너무 꼴보기도 싫다고 하셔서 같이 가면 안 돼요. 무조건 저랑 같이 가야 해요. 회장님도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거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판가름 내고 싶으시다면 저를 데려가세요. 회장님도 어렴풋이 눈치채셨겠지만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어머님께 이 팔찌를 괜히 받은 게 아니라고요. 요양원에 가면 어머님이 진실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회장님이 남편이 아니라 저한테 요양원에 같이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노려보고만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막말을 하면서 난동을 피웠을 텐데 회장님 앞이라고 아무 말도 못했던 거죠. 그렇게 제가 회장님을 데리고 시모를 뵈러 갈 수 있었는데요. 요양원에 미리 연락을 한 덕분에 회장님과 어머님이 입구에서부터 만나볼 수 있었어요. 회장님이 먼저 시모한테 고아원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꺼내셨는데요. 이럴 수가. 그동안 못 본 세월만큼이나 너도 많이 변했구나.
그렇게 어렸던 얼굴이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해졌다니. 그런데 이목구비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너랑 헤어지면서 네 얼굴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려고 노력했거든. 우리 고아원에 있었을 때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팔찌 나눠 가졌던 거 기억나? 내가 그거 차고 다니다가 알러지가 생겨서 이렇게 문신으로 새기고 다녔어.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매를 걷어 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시모도 단번에 알아보셨죠. 그 자리에서 회장님이랑 시모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헤어진 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남았는지,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남편이랑 제 이야기도 하셨어요. 회장이자 시이모님이 시모한테서 다시 한번 제 사정을 듣게 되신 거죠. 마지막엔 시이모님이 저한테 돈을 쥐어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나한테 한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구나.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 동생을 찾게 된 것도 네 덕분이니까 이렇게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싶구나.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당하고 살 거냐고 시원하게 한 방 먹이래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 돈은 줄 수 있다고 해서 받게 됐죠.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로 남편이 저한테 한 짓을 고소한 다음에 이혼 소송도 걸게 됐는데요. 결국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서 재산 분할 받은 다음에 위자료도 받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게 됐죠. 그 무렵 전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고 쪽박치게 된 거예요. 이혼하게 된 마당에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이혼한 후에 제 딸 돌보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전 시이모께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전 시이모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 있죠? 그 모자란 것이 너한테 몹쓸짓거리를 한 범죄자지 않니? 이런 범죄자를 회사에 둘 수 없다고 말한 다음에 잘랐다. 그 뒤로 우리 쪽 업계에 소문을 쫙 내서 그놈이 다른 곳으로 재취직도 못하게 하고 있어. 그뿐인 줄 아세요? 전 남편이 무직 상태로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었는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전 남편이 이런 소리를 씨부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회장님께 먼저 사과를 했는데 회장님께서 당신이 용서해주기 전까지 내가 이 어깨 쪽으로 발도 못 붙이게 할 거래. 지금 내가 당신한테 그런 짓을 한 게 너무 후회되고 뉘우치고 있는데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회장님께 잘 좀 말해줘. 지금 어딜 지원하든 간에 면접도 볼 수 없는 상태고 나이가 있어서 알바도 안 뽑혀. 그래서 요즘 노가다 뛰고 있단 말이야. 전 남편이 가짱게 불쌍한 척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 남편을 이런 식으로 농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당신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도 봐줄 생각 없어. 그냥 평생 노가다나 하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 니같이 성질 더러운 놈들은 아부 떨면서 쉬운 길로만 갈 줄 알아서 차근차근 기술 배워서 묵묵히 전문직 갈 힘도 없을걸? 그러니까 전 남편이 계속해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듣기 싫은 목소리로 저한테 이런 말을 쫑알대는 거 있죠? 진짜 왜 그래? 우리 사랑했던 사이 아니야? 내가 없으면 딸애가 그렇게 좋아하는 미술도 못할 거 아니야. 딸애 생각해서라도 용서해주고 화해하자. 남편이 지 분수도 모르고 자기를 능력 있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전 남편한테 일침을 날렸어요. 우리 딸애는 당신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이혼 후에 전 시모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회사에 취직했거든. 그뿐만인 줄 알아? 전 시이모님이 내 도움에 전 시모님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시더라. 그래서 감사하게도 홀로서기에 큰 지장이 없었어. 게다가 안 그래도 우리 딸애가 미술 경시대에 나가서 상을 휩쓸고 있었거든? 거기서 상금도 받고 상품도 받고 있으니까 우리 딸의 실력이라면 장학금 받으면서 미술 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심지어 딸애가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됐다고도 말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딸애한테 이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사람 아빠 아니야. 가식적인 가면을 쓴 못된 아저씨더라고. 엄마도 속았어. 그래서 이혼했으니까 앞으로 그 사람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된다. 제가 이러니까 딸애가 그때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딸애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길래 꼭 안아줬더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래? 엄마한테 뭘 속였어? 아빠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 아빠 이제 우리 집으로 안 오는 거야? 딸애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애써 힘든 걸 티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후련하다는 듯이 말해버렸는데요. 맞아. 이제 아빠 우리 집 안 올 거야. 엄마랑 아빠가 왜 헤어지게 됐는지는 좀 더 크면 이야기해줄게. 그때가 되면 우리 딸도 엄마를 이해해줄 수 있을 거야. 전 이렇게 딸애와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딸이 제 팔 쪽을 가리키면서 이러는 거예요. 설마 여기 상처 아빠가 그랬어? 사실 엄마가 덥다고 슬쩍슬쩍 거들 때마다 본 적 있어. 그때 잘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엄마한테 물어보기 무서워서 말 못했거든. 제가 딸 앞에서는 상처를 가리려고 더워도 긴팔을 입었는데 딸이 눈치채고 있었나 봐요. 그때 제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니까 딸애가 제 품에 안기면서 이랬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나 그럼 아빠 없이도 잘 지낼 것 같아. 앞으로 아빠 안 봐도 되니까 아빠 부르지 마. 앞으로 엄마랑만 지낼래. 그래서 제가 전 남편에게 딸애가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이야기했죠. 전 남편이 어버버거리며 당황스러워하길래 제가 이렇게 대놓고 꼽을 줬어요. 이렇게 딸애도 알게 됐으니까 우리 딸 찾을 생각하지 마. 우리 딸 핑계대면서 어떻게든 돈 받으려고 하거나 먹고 살 궁리 찾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제가 이러니까 전 남편 놈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화기 붙들고 할 수 있는 욕은 다 했어요. 나중에 딸이 다 크면 당신이 한 짓거리 전부 다 말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접근하지 말라고. 만약에 접근하면 접근금지 신청해버릴 거니까 오기만 해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 전 남편 놈 연락처를 차단해버렸는데요. 그 후로 딸을 키우면서 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 제 사연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정말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믿어왔는데 실상은 아니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인, 가족, 친구, 연인 등 정말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만 이렇게 당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험이 없더라도 살다 보면 언제든지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 조심하세요. 제 사연글 참고하셔서 새로운 사람들 만날 때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보셨으면 좋겠네요.